성당 봉사가 끝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그 남자가 갑자기 저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 허리를 감싸는 순간 손등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 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0년 인생에서 남편 외에 다른 남자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제가 전직 조폭 출신 남자의 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남편 떠나보내고 5년 동안 성당에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미사 빠진 적 없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제가 어쩌다 이 남자 앞에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졌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 그 시간에 일어나 아침상 차려줬던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거죠. 이제는 차려줄 사람이 없는데도 눈이 떠지니까 그냥 성당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미사가 6시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성당에 갔어요. 11월 초라 바람이 제법 차가웠는데 성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익숙한 향 냄새가 코끝을 감쌌고요. 저는 늘 앉던 왼쪽 3번째 줄에 자리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뒤를 슬쩍 돌아봤는데 맨 뒷줄에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체격이 엄청 컸어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목이 굵었는데 얼굴은 험상궂게 생겼더라고요. 눈매가 날카롭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였는데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저런 사람이 왜 성당에 왔나 싶었거든요.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이 교우들 앞에 그 남자를 세웠어요. 박태웅 형제입니다. 지난주에 세례 받으셨어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박태웅이라는 사람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낮고 굵었는데 태도는 의외로 쭈뼛쭈뼛하더군요. 미사 후에 신부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태웅 씨가 봉사활동하고 싶다는데 제가 맡고 있는 노인정 급식 봉사에 넣겠다고요. 하필 왜 제 담당인가 싶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그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받았는데 그 순간 손등에 희미한 자국이 보였어요. 문신 지운 흔적 같았습니다. 푸르스름한 그림자가 남아있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첫 봉사일은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노인정에서 점심 급식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새벽부터 나가서 국 끓이고 반찬 준비했어요. 박태웅 씨가 9시 정각에 도착했는데 어색하게 서서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이런 거 처음이라서요. 저는 20kg짜리 쌀 포대를 가리켰어요. 저거 좀 옮겨주시겠어요? 그가 쌀 포대를 들었는데 베개 드는 것처럼 가뿐하게 들어 올리더군요. 팔뚝에 핏줄이 울퉁불퉁 솟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 팔을 쳐다봤습니다. 점심때 어르신들 오셨는데 그가 어르신들 대하는 모습이 의외였어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험한 인상이랑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 참 상냥하네. 65세를 청년이라고 부르시니까 태웅 씨가 멋쩍게 웃었어요. 그 웃는 얼굴 보는 순간 첫인상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봉사 끝나고 설거지하는데 그가 옆으로 왔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잖아요. 결국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가 좁아서 팔이 가끔 스쳤는데 그럴 때마다
묘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비눗물 사이로 그 손등의 흔적이 또 보였어요. 설거지 끝나고 그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남편 떠난 후 5년간 다른 남자랑 단둘이 차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안 된다고 해야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좋아요. 성당 앞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햇살이 창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쳤는데 눈가에 주름이 깊더라고요. 험하게 생겼지만 눈빛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봉사는 왜 시작하신 거예요? 속죄하려고요. 속죄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사세요? 남편이 5년 전에 갔어요. 외로우시겠네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사람들은 보통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데 이 사람은 외롭겠다고 했으니까요. 집에 와서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중얼중얼 얘기했어요.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무섭게 생겼는데 말은 조심스럽게 한다고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자꾸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외로우시겠네요.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누군가 제 외로움을 알아줬다는 게 생각보다 마음에 남았나 봅니다. 그 주부터 토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60평생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자꾸 박태웅 씨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둘째 주 토요일 노인정에 도착하니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들을 벌써 다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더군요. 일찍 오셨네요.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왔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무슨 생각에 잠을 못 잤을까 궁금했지만 묻진 않았습니다. 점심 배식 중에 사고가 났어요. 80 넘은 할머니가 국그릇을 엎지른 거예요. 뜨거운 국물이 테이블에 쏟아졌는데 태웅 씨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를 번쩍 일으키더니 자기 팔로 국물을 막아버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시죠?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손이 떨려서 그만.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태연하게 웃어 보이던데 저는 그의 팔뚝을 봤습니다. 벌겋게 되어 있더라고요. 봉사 끝나고 제가 구급함을 가져왔어요. 이리 주세요. 제가 알아서 바릅니다. 앉으세요. 억지로 앉혀놓고 연고를 짰습니다. 그의 팔뚝에 손을 댔는데 살이 단단하고 거칠더군요. 힘줄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고요. 남편 피부는 부드러웠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달랐어요. 연고 바르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저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고개 들어 눈이 마주쳤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셋째 주엔 비가 쏟아졌어요. 봉사 끝나고 나가려는데 태웅 씨가 우산을 내밀더군요. 저는 차 가져왔으니까 이거 쓰세요. 그럼 태웅 씨는요? 뛰면 되죠. 금방입니다. 정말로 비를 맞으며 주차장까지 뛰어갔어요. 넓은 등이 빗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넷째 주 봉사 후 그가 또 커피를 제안했어요. 이번엔 망설임 없이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순자 씨, 저 사실 과거가 복잡합니다. 드디어 말하려나 싶었죠. 긴장되면서도 듣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 잘못된 길로 갔었어요. 사람들 많이 다치게 했고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하더군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하려고 성당 다니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길래요?
물어놓고 후회했어요. 너무 직접적이었나 싶었거든요. 그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좀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저도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남편 보내고 한동안 힘들었어요. 매일 울기만 했거든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군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요. 그게 답니다. 이런 말 누구한테도 한 적 없었는데 왜 이 사람 앞에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거칠고 투박한 손인데 온기는 따뜻했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환감 넘어서 이런 감정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자꾸 손등을 만졌어요. 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영정 앞에 꿇어 앉았어요. 여보, 나 이상해진 것 같아.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흔들려. 대답이 있을 리 없었죠. 사진 속 남편은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서글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모상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느님,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속에서 뭔가가 자꾸 커지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주 토요일 봉사 끝나고 그가 뜬금없이 물었어요. 순자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일요일이었죠. 주일 미사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바다 보러 가실래요? 날씨가 좋다던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자랑 단둘이 나들이라니. 남편 살아있을 때도 둘이서 여행 간 적이 손에 꼽거든요. 갑자기 바다요? 요즘 답답해서요. 순자 씨도 기분 전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절해야 했어요. 그런데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좋아요. 집에 와서 옷장을 뒤졌어요. 뭘 입고 가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 떠난 후로 꾸미고 나갈 일이 없어서 옷이 다 칙칙했습니다. 한참 뒤지다가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찾았어요. 시어머니 칠순 때 입었던 건데 그나마 제일 나아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그가 검은색 SUV를 몰고 왔습니다. 차가 크고 깨끗하더군요. 조수석 문을 열어주길래 얼떨떨하게 탔어요. 남편도 안 해준 건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속초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가 출발하자 긴장이 됐어요. 좁은 공간에 둘이 있으니까 그의 체취가 느껴지더라고요. 은은한 향수 냄새였는데 남편한테선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그가 라디오를 틀었어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선희 노래였는데 알아서 좋아하는 거 틀어준 건지 우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운전 오래 하셨어요? 한 40년 됐죠. 젊을 때부터 차가 좋았어요. 그의 손이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크고 투박한 손이었는데 운전하는 모습은 능숙했습니다. 손등의 흔적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문신 지운 자국. 대체 무슨 문신이었을까? 태웅 씨, 네. 그 손등에 있던 거 원래 뭐였어요? 물어놓고 괜히 그랬나 싶었어요. 그가 잠깐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용이었어요. 용이요? 젊을 때 멋있는 줄 알고 새겼죠. 지금 생각하면 바보짓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갔거든요. 용 문신이라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속초에 도착하니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11월 바다는 스산했지만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배고프시죠? 회 드실래요? 좋아요. 횟집에 들어가서 모둠회를 시켰어요.
그가 소주도 한 병 주문하더군요. 한 잔 하실래요? 저 술 잘 못해요. 반잔만요. 받아보면서 마시면 맛있습니다. 반잔만 받았는데 그게 한 잔이 되고 두 잔이 됐어요. 술이 들어가니까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태용 씨는 왜 이혼하셨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술 기운이 아니었으면 못 물었을 거예요. 제가 못해줬죠.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위험한 일만 하고 그 사람이 떠난 게 당연합니다. 담담하게 말하는데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자식은요? 아들 하나 있는데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제가 무슨 낯으로 연락하겠습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싶었습니다. 회를 먹고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는데 그가 자기 재킷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감기 들겠습니다. 태용 씨는요? 저는 괜찮아요. 원래 추위 안 타는 체질이에요. 재킷에서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빨라지더라고요. 나란히 걷는데 손이 스쳤어요. 일부러인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손끝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는데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자 씨, 네, 저 요즘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토요일만 기다려지고 순자 씨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대답을 못하고 서 있는데 그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속초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라디오 소리만 낮게 깔렸고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해변에서 그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순자 씨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는 말. 나도 그랬어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 감정이 뭔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남편 외에 다른 남자한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제가 한 말 부담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숨기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갑작스러워서 몸이 굳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그 한마디만 하고 손을 놓더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성모상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느님, 저 어떡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해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오히려 그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다음 주 토요일 봉사하면서 자꾸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얼른 시선을 피했는데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른 봉사자들 눈치 보느라 대화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봉사 끝나고 그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오늘 저녁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쪽지를 꽉 쥐고 집에 왔는데 손바닥에 땀이 났더라고요. 저녁 8시에 전화가 왔어요. 밥 드셨어요? 네, 대충 먹었어요. 저도요. 입맛이 없더라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만나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밤새 뒤척였어요. 뭘 말하려는 걸까? 설레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일요일 오후 성당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가 먼저 와 있었는데 표정이 진지하더군요. 순자 씨,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저 순자 씨 좋아합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들으니까 다르더라고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봉사 가르쳐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근데 점점 다른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태웅 씨,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만 전하고 싶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겨우 그 말만 했어요. 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태용 씨 보면 이상해져요. 가슴이 뛰고 자꾸 생각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 안 되는 건데요? 성당 교우끼리 이러면 소문나면 어떡해요. 저 35년 넘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심하면 되죠. 카페를 나와 골목을 걸었는데 인적이 드물었어요.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벽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태웅 씨?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밀어내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였어요. 오히려 눈이 감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몸을 떼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숨이 가빴어요. 심장이 목까지 뛰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만이었거든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 입술은 저 이만 갈게요.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뛰다시피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 닫고 주저앉았는데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남편 영정이 보였어요. 웃고 있는 사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성모상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머릿속엔 온통 그 사람 입술 감촉만 남아 있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 그날 밤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우리 집에서 봐요. 이야기 더 하고 싶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안 된다고 해야 했어요. 근데 손가락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네.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하지만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의 집 앞에 섰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돌아가야 하나 10번도 넘게 고민했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그가 서 있었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는데 어깨가 더 넓어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이 깔끔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 집치고는 정돈이 잘 돼 있더군요.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네. 소파에 앉았는데 긴장돼서 등이 뻣뻣했어요. 그가 부엌에서 차를 타왔습니다. 녹차 향이 나더라고요. 어제 일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솔직히 네. 잠을 못 잤어요. 저도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가 말했어요. 후회하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했으면 여기 안 왔겠죠. 저도 안 해요. 오히려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가까이 앉으니까 체온이 느껴지더라고요. 순자 씨, 네. 저 오늘 참을 자신 없어요.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빛이었어요.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가 손을 뻗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는데 닿는 감촉은 부드러웠어요. 싫으면 말해요. 바로 멈출게요.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밀어내야 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두 번째 키스였어요. 어제보다 깊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는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이 등을 타고 내려왔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60년 살면서 이런 느낌 처음이었거든요. 남편하고 있을 때도 이렇진 않았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잡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뿐하게 들더라고요. 안방으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내려놓으며 그가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급하게 굴지 않았어요. 남편은 항상 급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해요. 블라우스 단추가 하나씩 풀렸어요. 그의 거친 손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60살 된 몸을 보여주는 게 떨고 있네요. 오랜만이라서요. 남편 떠난 후로 처음이에요. 저도 오래됐어요. 걱정 마세요. 그의 입술이 목덜미에 닿았어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한테도 이런 식으로 대접받은 적 없었거든요. 항상 서두르고 끝내고 돌아눕기만 했는데 그는 달랐어요. 한 곳 한 곳 천천히 살피듯이 움직였습니다. 제 반응을 살폈고 힘들어 보이면 멈췄어요. 괜찮아요?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서늘한 공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봤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꿈 같았거든요. 후회해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만큼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저도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는데 따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가 넘었더라고요. 3시간 넘게 있었던 거예요. 부랴부랴 일어났습니다. 가봐야 해요. 저녁 먹고 가요. 아니에요. 늦었어요. 옷을 입는데 손이 떨렸어요. 단추가 제대로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가 다가와서 대신 채워줬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귀까지 빨갛더라고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성당 교우끼리. 그것도 이 나이에. 집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건 샤워였어요. 뜨거운 물로 몸을 씻었는데 그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섰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성모상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하려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죄를 지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또 보고 싶었어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일주일에 2~3번씩 그의 집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발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요. 성당에서 마주치면 남남처럼 굴었어요. 눈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거죠. 그러다 봉사 끝나면 몰래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비밀 연애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고해성사를 못 가게 되더라고요. 신부님 앞에 앉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남의 눈을 피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차마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날도 그의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낯익은 차가 우리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차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일 때문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거든요. 갑자기 왜 왔을까?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 무슨 친구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저와 태웅 씨가 그의 아파트 로비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피가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이걸 어디서? 고모가 보냈어요. 그 동네 지나가다가 봤대요. 신우이였군요. 하필이면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예요? 그냥 성당 교우야. 성당 교우 집에 왜 들어가요? 단둘이?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휴대폰을 만지더니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20년도 더 된 기사인데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조직폭력배 박태웅, 폭력 및 공갈 혐의로 구속.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에요. 엄마가 만나는 사람. 뭐라고? 조폭이었어요. 사람 패고 협박하고 돈 뜯고 그런 인간이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과거가 복잡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엄마, 정신 차려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나도 알아. 알면서 왜 이래요? 하필이면 조폭 출신이랑. 아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성당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런 엄마가 왜 저런 인간이랑 어울려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거든요. 당장 끊어요. 안 그러면 나도 엄마 안 봅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기사를 다시 봤습니다. 폭력, 공갈, 조직폭력배. 글자들이 눈에 박히더라고요. 그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젊을 때 잘못된 길로 갔다고. 사람들 많이 다치게 했다고. 그게 이거였구나.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10번은 한 것 같아요. 결국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웅 씨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성당 앞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는데 저는 달랐습니다. 이거 봐요. 기사를 보여줬어요. 그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어디서 봤어요? 아들이 가져왔어요. 우리 만나는 거 들켰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담담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람을 때리고 협박하고. 그게 태웅 씨였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저는 짐승이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왜 미리 안 말해줬어요? 말하면 도망갈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숨기는 것 또 있어요? 없어요. 맹세해요. 그의 눈이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 좀 주세요. 생각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돌아갔어요. 넓은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는데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문자가 몇 번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자고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두 가지 장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날 안아주던 따뜻한 그 사람, 그리고 조폭으로 사람 패던 그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봉사에도 안 나갔어요. 신부님한테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성당 가는 것도 꺼려지더라고요. 하느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그 사람이랑 끊었어요? 생각 중이야. 뭘 생각해요? 조폭이랑 뭘 생각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 사람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요? 엄마 그 말 믿어요? 호랑이가 채식한다고 하면 믿을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이번 주 안에 안 끊으면 나 진짜 엄마 안 봅니다. 애들도 못 보게 할 거예요. 손자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5살, 3살. 아장아장 걸어와서 할머니하고 안기던 모습. 알았어. 생각해 볼게. 생각 말고 끊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결국 성당에 갔어요. 사람 없는 시간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성모상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하느님, 저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60년 살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고해성사가 아니라 상담하러 간 거예요. 다 털어놓았습니다. 태용 씨 만난 것, 관계 가진 것, 그의 과거를 알게 된 것까지. 신부님이 한참 듣더니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네. 머리로는 끊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이 안 따라가요. 그분을 사랑하시나요? 그 질문에 멈칫했어요. 사랑? 이 나이에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보고 싶은 건 맞아요. 그분 과거가 두려우세요? 두렵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싶어요. 신부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 받아주시죠.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로는 몰라요. 삶으로 보는 거죠.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순자 씨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봉사할 때 어르신들 챙기던 모습, 할머니 국물 막으려고 자기 팔 데이던 모습, 비 맞으면서 저한테 우산 주던 모습. 그게 연기였을까요? 순자 씨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신부님이 덧붙이셨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순자 씨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스스로 답해보세요. 성당을 나와서 골목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는데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태용 씨에게 전화했어요. 저예요. 순자 씨. 목소리가 반갑고도 조심스럽더라고요. 만나요. 할 말 있어요. 약속 장소는 처음 만났던 성당 앞 벤치였어요.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연락 안 한 일주일 동안 그도 힘들었나 봐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요. 연락 와서 다행이에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 옆에 있으니까 덜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신부님 만나고 왔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래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자 씨, 저 진심이에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숨기는 거 없이 떳떳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약속해요. 답은 나왔지만 아들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피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카페에서 보자고 연락했더니 퉁명스럽게 알았다고만 하더라고요. 주말 오후에 만났습니다. 아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끊었어요? 아니, 아들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진짜 왜 이래요? 할 말 있어서 불렀어. 끝까지 들어줘. 아들이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떠나고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아?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눈 떠서 빈자리 보고 밥 먹을 때도 혼자, 잠잘 때도 혼자.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너희 바쁜 거 알아. 원망 안 해.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웠어. 아들 표정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그 사람 과거가 좋지 않은 건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달라.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르신들 잘 챙기고 할머니 국물 쏟았을 때 자기 팔로 막아서 데이기도 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이 조폭이었던 건 20년 전 일이야.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 너도 알잖아.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요? 아들이 작게 물었어요. 예상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응. 그 사람 만나고 나서 웃을 일이 생겼어. 아들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화난 한숨이 아니라 복잡한 한숨이었습니다. 그 사람 한번 만나볼게요. 뭐? 직접 보고 판단할게요. 근데 이상하면 그때는 진짜 반대할 거예요. 고마웠어요. 아들이 마음을 조금 열어준 거니까요. 다음 주에 셋이 만났습니다. 태용 씨가 많이 긴장한 게 보였어요. 손을 테이블 밑에서 꽉 쥐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대뜸 물었습니다. 진짜 조폭이었어요? 네. 숨기지 않겠습니다. 태용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왜 그쪽으로 갔어요? 어릴 때 집이 가난했습니다. 주먹밖에 없었어요.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아들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과장된 말 같았지만 태용 씨 눈빛은 진지했어요. 아들도 그걸 느꼈는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기회 드릴게요. 엄마 올리면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났어요. 완전히 인정받은 건 아니었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성당 교우들한테도 알렸고요.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봉사활동은 계속했습니다. 나란히 국 푸고 설거지하고 어르신들 챙기고 예전이랑 똑같았는데 마음이 달랐어요. 숨기지 않으니까 편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전날 태용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었더니 금반지가 있었어요. 작고 소박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같이 늙어가자는 의미예요. 프러포즈라는 걸 알았어요. 60 넘어서 받을 줄 몰랐던 프러포즈. 결혼하자는 거예요? 부담되면 그냥 연인으로 있어도 돼요. 강요는 안 할게요. 반지를 바라봤어요.
손가락에 끼워 봤는데 딱 맞더라고요. 생각해 볼게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지만 좀 더 기다리게 하고 싶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미사에 나란히 앉았어요. 성가대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데 태웅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는데 이젠 그게 좋았어요. 미사 끝나고 성당 밖으로 나왔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건 아니고 가루눈이 살살 날리는 정도였어요. 이쁘다. 태웅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보는 건지 저를 보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태웅 씨, 네. 대답할게요.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반지 받을게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는데 그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고마워요. 손을 꼭 잡고 눈 내리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었어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끼리 만났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보내주신 사람. 남은 인생 이 사람과 함께 걸어가기로 했어요.